않는데. 내가 너나 소희 엄마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대하다니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이야. 이런 나쁜 놈들. 아니, 네가 제일 나빠. 처가에 하는 절반이라도 나한테 했다면 이러지 않는다. 돌아가신 네 아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어.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도 내 자식이라 집 줬던 거지. 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들한테는 하나도 못 줘. 차를 달라고? 어림도 없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너희 짐은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싹 싸둘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서춘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뒤에 서운한 일들이 있어도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잘못을 꼬집어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날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게 된다는 걸 아들을 통해서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 많고 까탈스러운 처가에는 그렇게 자라는데 가만히 있는 서씨를 아들 내외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로서 퍼줄 만큼 퍼주고도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게 된 처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다고 아들 내외는 눈꼽만큼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는 것 하나 없이 받아만 가려고 했죠. 이제는 그런 호구짓은 그만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들이 잘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 부부가 가장 경악할 방식으로 말이죠. 서 씨의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1년 정도 뒤부터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되었죠. 10년도 더 전에 남편과 사별한 서 씨도 그때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 씨의 아들은 꽤나 살가운 편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시간 날 때 한 번 가겠다. 늘상 같은 말이더라도 연락 한 번 없다는 친구의 아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싶었죠. 그런 아들이 30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 씨는 따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아들이 연애하는 2년 동안 익히 들었던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이 이미 그 아가씨와 두어 차례 헤어졌던 일이 있어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폐인처럼 지냈던 아들을 서 씨가 찾아가 챙겨주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백년가약을 맺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마음고생시킨 아가씨를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마음고생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결혼할 아가씨는 아들과 동갑내기였고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서 씨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였다기보다는 이러면 부부싸움 할 일은 없겠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결혼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서방을 벌써 우리 집 아들로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딸 하나 낳고 말아서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듬직한 사윗감을 데리고 와서 제가 민지한테 잘했다고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기가 세 보이는 사돈이었지만 아들을 칭찬하는 말에 서 씨의 마음도 사르르 풀려갔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민지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서 씨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요즘 사람들 추세에 맞게 반식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별말 없길래 먼저 묻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건 있어요. 집은 그쪽에서 좀 해왔으면 하네요. 나머지는 저희 쪽이 하더라도요. 서씨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도 난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사도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옛날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서씨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그런 전통을 고수하겠다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전달을 했으니까 사돈이 고서방이랑 한번 의논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비 며느리도 이야기를 이미 마친 것인지 별말 않고 있었습니다. 미리 아들에게 한번 물어볼 걸 후회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이 서씨를 따라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심각해져 있는 서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빼서 드릴게요. 결국엔 아들도 집을 해가길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집안 기둥이 흔들릴 듯했습니다. 서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던 바를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아들이 대학 갈 때쯤에 이사했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연식있던 집이라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사하며 리모델링을 해서 아직까지 꽤나 깔끔한 집이었고 아들도 아주 가깝진 않지만 직장에도 출퇴근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작은 집 2개를 살 수도 없기에 서씨는 이 집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보태려고 했던 자금으로 서울과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했습니다. 서씨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지역쯤으로 가면 어떨까 싶었죠. 서울에서 2시간쯤 걸리겠지만 그래도 크게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집값도 훨씬 쌌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 걱정이 가장 컸었는지 한시름 놓은 표정이었죠. 물론 서울에 집 한 채를 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지만 그 정도의 형편은 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며 살던 집에서 나왔고 서씨는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서 혼자 지낼 빌라를 샀습니다. 말년에 집에 들이는 돈은 줄이자 싶어서 평수도 확 줄이게 되었죠. 별일 없어? 잘 지내지?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말인데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처갓집에 와 있어요. 또? 무슨 일로? 무슨 일은 없고요. 장인어른이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셔서요. 어쩐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했지.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지금은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결혼 후에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랑도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사돈네는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들 집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별난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외동딸이라 딸을 결혼시키고 적적한 마음이 들었나 싶었죠. 서씨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점점 그 소식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던 안부 전화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드문드문했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결혼했으니 겨를이 없구나 생각하려고 해도 어쩔 땐 거의 연락이 두절된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죠. 어쩌다 서씨가 먼저 전화를 했다가 아들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귀찮음을 느낀 뒤로는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1년에 2번, 명절 때만 서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생일엔 아들과 전화통화만 했죠.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충분히 이해하는 바였습니다. 남편 제사 때 아들만 내려오는 것도 내 남편 제사고 내 아들의 아버지 제사이니 며느리가 굳이 올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들네도 놀러 안 가? 맨날 집에만 있어. 주말에도?
여동생이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갈 일이 뭐가 있어? 명절에는 애들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사나 궁금해서라도 한번 갈만하지 않아? 통화는 가끔 하지. 그리고 사돈네가 바로 근처 살아서 잘 챙기시겠지. 참, 집도 주고 떠나와서는 효도는 그쪽에서 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억울하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내 아들 살라고 준 집인데. 아니, 그쪽도 살 만큼 산다면서 꼭 집까지 해오라고 해서 언니 혼자 이사까지 하게 만들어. 여동생은 불만이 많아 보였지만 서씨는 아들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찾아갈 만큼 멀지도 않았지만 갈 일도 많이 없었고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굳이 아들네 집까지 방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오란 소리도 안 하니 먼저 찾아갈 서씨도 아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며느리의 출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아들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조리를 해주러 안사돈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려고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은요. 내 새끼 봐주는 건데 너무 좋죠. 그러고선 안사돈이 집에 좀 다녀오겠다며 나섰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 안 들어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아, 그래? 아들이 하루 묵고 가라고 해서 서씨도 잘 준비를 해서 온 참이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겠다 싶었죠. 서씨는 한참이나 손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진 못할 테니 말이죠. 엄마, 잠은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이 서씨를 불러서 거실과 가장 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씨가 살 때는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 이젠 손님 방으로 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보이는 광경에 서씨는 무척이나 심란해졌습니다. 끝방이고 건물 외벽과 가까워서 유달리 추운 방이었습니다. 다른 방에 비해서 크기도 작았는데 거기에 짐을 쌓아놓으니 무척이나 어수선했습니다. 여전히 창고로 쓰이는 방에서 서씨 보고 자라는데 나름대로 바닥에 이불도 깔아놓고 했지만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 옆엔 아들의 운동기구들도 놓여있어서 맘 편히 자긴 글렀다 싶었죠. 방문을 다시 닫고 돌아섰는데 빼꼼히 문이 열린 옆방이 보였습니다. 아이방으로 꾸며놨는지 무척 아늑해 보였습니다. 아, 거긴 장모님이 쓰고 계세요. 아직 아기가 안방에 있어서 장모님이 여기서 주무세요. 하늘빛의 포근한 방과 창고방은 확연히 대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쓰던 방이라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서씨는 차라리 거실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아들에게 했지만 같이 듣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도 분유줘야 해서 거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서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요, 애기도 소음에 민감해서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불편한 것 같아서 서씨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루 묵을 건데 잠자리를 따지는 것도 유난인 듯했죠. 저녁을 먹기 전에 안사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잠시 이야기도 나누는 한두 시간 동안 서씨는 놀라다 못해 감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장모를 극진하게 대하는지 이런 사위라면 서씨도 갖고 싶었죠. 다소 무신경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며느리와 안사돈을 대하는 것만 본다면 차인표, 최수종 저리가라였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씨가 혼자서 지내는 동안 여긴 또 다른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했죠. 이래서 요즘엔 아들 결혼시키면 질투가 난다고 누군가 그랬나 싶었습니다. 서씨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보다도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울 날씨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추워지기 시작한 새벽은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잠결에 추워서 그랬는지 깔고 잔 이불까지 서씨의 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쪼그리고 잤더니 온 삭신이 쑤셨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잔 건 처음인 듯 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가자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고 안사돈이 아이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안 추우셨어요? 아, 좀 춥더라. 어제 새벽에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살짝 돌렸었는데 아까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그 방 보일러가 고장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사돈 저랑 같이 주무시지. 왜 추운데 거기서 주무셨어요? 거기서 자고 싶어서 잤을 리는 없었지만 어차피 자고 일어난 거 따져봤자 뭐하나 싶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만 했어요. 아이, 나는 무지 춥던데 추위를 잘 안 타나 보다. 저는 보일러 틀어서 엄청 따뜻하게 잤거든요. 나이 들면 춥게 자면 안 되잖아요. 안사돈의 대꾸에 속으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새벽이라도 좀 말해줬다면 차라리 거실에서 잤을 텐데 아들 내외에게 서운하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부모의 잠자리도 제대로 안 봐주나 싶었습니다. 서씨도 피곤해서 그냥 자긴 했지만 보일러를 틀 정도였다면 아들이라도 한 번쯤 서씨의 방문을 열어볼 만도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모처럼 만에 온 아들네 집에서 그것도 사돈 앞에서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잘 잤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자식이 크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들은 그렇게 가끔 와서도 서씨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우야, 네. 용건을 꺼내려고 했는데 전화 너머가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람 소리도 심했고 말이죠. 너 어디야? 저 장인어른이랑 낚시 왔어요. 오늘 장인어른 생신이셔서요. 평소에 바깥사돈이 낚시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배 타고 어디 멀리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 내일 오는 거 맞지? 내일 아들이 와야 하는데 지금 배 타고 나가 있으면 어떻게 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가죠.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요. 엄마 집으로는 저녁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 늦지 말고 와. 어지간한 날이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오지 말라고 할 텐데 내일은 그럴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서씨는 오후부터 분주해졌습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말이죠. 혼자 하다 보니 거하게 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색은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퇴근 후에 바로 와서 거들곤 했는데 이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맞춰서 차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사는 일요일이라 아들이 조금 일찍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일찍 오기는커녕 약속된 9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늦어지면 돌아갈 길이 걱정되어 이른 시간에 하는데도 제때 오지 않았죠. 그리고 10시 반이 되어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잔다는 게. 아들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다면 서씨도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30분 내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품 좀 그만해.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며칠 동안 고생해서 겨우 일어나서 온 거예요. 착각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아들은 이번 제사에 안 오고 싶었던 기색이었습니다. 배까지 타고 놀러 다녀왔으면 힘들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의 제사였습니다. 먼 길 온 건 수고했지만 차려진 제사상에 절만 하면 되는데 어쩜 이렇게 성의가 없나 싶었습니다. 자꾸 시계만 쳐다보며 투덜대는 아들. 이틀 내내 장인어른 생일 챙길 정성은 있고 제사에 조금 일찍 와서 함께 아버지를 기릴 마음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 부모를 뒷전으로 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너 아버지 제사 때 오기 싫으면 다음부턴 오지 말어. 엄마 혼자 지낼 테니까. 힘들게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오지 말라고. 너 그렇게 억지로 와서 하품하면서 계속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데 아빠도 반갑겠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사가 시간이 늦으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누가 제사의 배라도 타고 오라든 왜 비꼬고 그러세요? 서씨도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렸습니다.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그런 서씨에게 아들도 날선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종국엔 이럴 거면 제사는 뭐하러 지내냐, 산 사람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기 때문에 밥은 못 먹고 가겠다며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서씨는 홀로 서글퍼야 했습니다. 이래서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때고 아들 내외에게 오라며 강요한 적도 없었고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와야 하는 날에는 자식도 부모를 조금 생각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처갓집 행사였다면 아들이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부터 서씨는 아들에게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미 집도 멀고 연락도 자주 안 하는데 뭐가 달라졌나 싶겠지만 서씨의 심리적 거리가 크게 벌어졌죠. 어쩌다 아들에게 전화가 와도 짧은 대화만 주고받고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여행 간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죠. 다음 주쯤에 애기 보러 한번 올라오실래요? 웬일인지 아들이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손주는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서씨는 거절했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다. 요즘 왜 그렇게 바쁘세요? 약속이 많아. 그래도 손주 보러는 오셔야죠. 다음에 시간 날 때 갈게. 싱거운 통화가 끝나고 서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올라가 봤자 이래저래 좋은 꼴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네를 만날 때마다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에 서씨는 본의 아니게 아들네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말이죠. 언니, 집 어떻게? 아유, 모르겠다. 정말. 서씨가 살고 있는 빌라 뒤쪽에 산책로가 난 작은 산이 있었는데 간밤에 휘몰아친 태풍에 토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빌라 1층 주차장을 흙으로 가로막았고 건물 뒤편은 3층 높이까지 흙이 덮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1층 입구 쪽 흙은 판에서 통행은 가능했지만 산을 복구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건물 측면에 균열도 생겨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건물 전체를 비워야 했죠. 당장 급한 마음에 간밤에 여동생의 집에서 묵긴 했지만 더 폐를 끼칠 순 없었습니다. 일단 가서 짐 좀 챙겨오고 호텔이든 어디든 가 있어야지. 그게 얼마나 걸릴 줄 알고? 한 달은 있어야 할 것 같던데 차라리 원우한테 가 있어. 서씨는 차마 아들네에는 가기 싫다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새 여동생이 서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짐을 싸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왜 호텔에서 묵는다고 그러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 됐어. 뭐하러 거기까지 가. 공사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러니까요. 공사가 언제 끝날 줄 알고 호텔에서 묵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난리를 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여동생이 무슨 대화를 하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간곡하게 설득하자 서씨도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봐, 원우가 자기네 집으로 오라 그러지? 부모 자식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바로 차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차에 있던 짐을 옮겨놓기가 무섭게 서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차 좀 빌려주세요. 뭐? 차는 왜? 민지가 좀 써야 되는데 저도 나가야 해서요. 나갈 일 없으시잖아요. 오신 김에 애도 잠시 봐주세요. 민지 저녁 전에 올 거예요. 어쩐지 아들이 갈 곳 없는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목적은 그 반대였던 것 같았습니다.
안사도는 서씨가 있으니 당분간 집에 있겠다며 오지 않았고 종일 집에 있는 서씨 덕에 아들 내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서씨는 딱히 할 일도 없고 지금 아니면 손주를 언제 보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차키를 주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씨에게도 약속이 생겼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이니 그래도 한 달 머무는 동안 만날 지인들이 있었죠. 내일 차 써야 돼. 아, 어디 가시게요? 누구 좀 만나러. 오전에 쓰고 점심 먹고 들어올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서씨의 차를 쓰는 며느리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는지 다음날 며느리와 차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찾으세요? 소희 엄마 어디 갔니? 아, 아까 장모님한테 간다고 나갔는데요. 차 가지고 갔어? 그럴걸요? 왜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약속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제 차라도 쓰실래요? 아니, 됐다. 버스 타고 갈게. 큰 차량을 모는 아들이기에 서씨가 운전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왜 내 차를 두고 남의 차를 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돌아온 서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지 오늘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대요. 차는? 그 차 말인데요. 그거 민지 타게 주시면 안 돼요? 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꼭 별거 아닌 물건을 달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탈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한적한 데서 차 타고 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한적한 데니까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거야. 에이 그래도 민지는 탈 일이 훨씬 많잖아요. 아, 그럼 차를 한 대 사. 그러자 아들이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오히려 현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잘 안 타는 것 같아서 해본 소리라며 말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멀쩡히 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한테서 차를 뺏으려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온 며느리는 서씨가 차를 쓰기로 했다는 걸 깜빡했다며 웃었습니다. 서씨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말을 안 하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서씨는 아들에게서 완전히 정을 떼버렸습니다. 아침밥 없어요? 주말 아침 안방에서 홀로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아들. 아침 일찍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은 때에 아들이 깨어난 것이죠. 배를 벅벅 긁으며 밥을 찾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네가 차려 먹어라. 제가요? 서씨가 돌아서자 아들이 라면을 끓이려는지 부엌에서 부스럭거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되자 아들이 서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따가 나갔다 올 건데요. 쉬고 계신 동안 빨래 좀 해주세요. 서씨는 아들네 집에 온 뒤로 자신의 빨래는 모두 따로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빨래를 해달라는 말에 서씨가 쳐다보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민지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거실이랑 부엌도 좀 닦고. 그러면 네가 하지 왜 날 시켜? 저보다는 엄마가 낫죠. 그리고 밥값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 말에 서씨는 머리에 뚜껑이라도 달린 듯 무엇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지내면서도 주변 정리는 서씨가 더 잘하면 했지 밥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있으니 틈나면 걸레질도 하곤 했죠. 그런데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생일에 말이죠. 미역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이나 청소해서 밥값 하라는 소리가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키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신을 식모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부모를 업신여기니 며느리도 시부모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차키 어디다 놨어? 차키요? 어제 민지가 화장대에 두던데 왜요? 어디 가시게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안방에서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씨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시게요? 내가 가긴 어딜 가? 아직 공사도 덜 끝났는데. 그럼 어디 가세요?
어딜 가긴? 가는 건 너희지? 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집이지 왜 엄마 집이에요? 너한테 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 집인 게 바뀌니? 그러자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여전히 서씨가 맞았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동안 그렇게 푸대접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았는데 내가 너나 소희 엄마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대하다니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이야. 이런 나쁜 놈들. 아니, 네가 제일 나빠. 처가에 하는 절반이라도 나한테 했다면 이러지 않는다. 돌아가신 네 아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어?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엄마 생일도 모르면서 뭐? 장인 생일이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난리를 치고 아버지 제사엔 피곤해 죽겠다고 불평하고 또 엄마는 생일에 청소나 하라 이거야. 생일이요? 생일이고 뭐고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도 내 자식이라 집 줬던 거지 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들한테는 하나도 못 줘. 차를 달라고 어림도 없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너희 집은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싹 싸둘 테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세요. 그냥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지. 말로 해서 네가 알아들었어? 다 됐으니까 너는 부모에게서 받은 거 다 놓고 나가라. 진짜 너무하시네요. 줬던 걸 다시 빼서요. 제가 나가면 갈 데가 없는 줄 아세요. 아들도 씩씩거리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이러다 말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죠. 하지만 서씨는 정말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온 아들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서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짐이라도 자신이 싸게 해달라고 바깥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씨의 며느리는 친정에 간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씨가 부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싸는 걸 옆에서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면 연 끊자는 말로 알아들을게요. 이미 끊긴 거 아니었냐? 서씨의 차가운 대답에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서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 건 이미 끊긴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서씨만 아들을 바라보고 산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연을 끝내만에 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처가에 얹혀 살든 그동안 이 집에 살면서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이라도 구하든 이제는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호구 노릇하다 서운해하는 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아들을 쫓아내고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서씨의 일상을 되찾기로 했죠. 몇 달 뒤 아들은 다시 찾아와서 서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씨의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사과하면 잊었더니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서씨는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기로 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눈앞에서 서울 아파트를 잃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서씨의 마음과 함께 떠난 뒤였습니다.